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꾸역꾸역 꾸준히 구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아주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쌀쌀한 날씨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화합 시간에는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미더민심 시간에는요. 오늘 조수진 변호사가 좀 사정이 생겨서 못 옵니다. 그래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계속해서 저희하고 함께 하면서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하고 함께 한 주간의 민심 짚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또 일도 하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 정당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민심의 흐름을 제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좀 잘 전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한번 시켜보고 잘하면 계속해서 하는 걸로. 자, 그러면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정말 제가 생각하니까 이 능력 좋은 사람들이 참 많고요. 재주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 근데 재주나 능력이 너무 많으면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한 가지, 두 가지 딱 이것만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하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 수뇌부를 교체했는데 후폭풍이 심각하다. 결국에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이런 걸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내주에 이제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인사파동 등의 책임을 물어서 국가정보원 원장과 1, 2차장을 한 번에 경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시작으로 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대규모 개각까지 앞으로 2주는 인사의 시간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야당은 정부의 무리한 국정원 장악이라고 비판하면서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근데 국정원 이미 다 장악이 됐는데 왜 또 이러는 거죠? 누가 말을 안 들었나 보죠? 근데 작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요. 일단은 국정원은 그동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됐는데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했던 검사 출신의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지난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거를 신호탄으로요. 올해 6월에는 윤 대통령이 제거한 인사가 닷새 만에 철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밀려났던 인사들이 명예회복을 시도하면서 이른바 신구 권력의 충돌설을 제기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국정원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실세의 인사 전횡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대통령실은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 대행을 맡기고요.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낙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북한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인데요.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은 아직 인사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는데 아직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 박지원 원장이 지난번에 국정원장 있었을 때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의 힘을 이제 다 빼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급
공무원들을 다 보직에서 해임시켜버리고 다 나가라 이렇게 이제 약간 모멸감을 주면서 그들의 자리를 억지로 뺏어버리면서 공백을 많이 주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갖다 꽂는 과정 중에서 내부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정원장이 박지원 원장이 있을 때는 상당히 뭐 질서정연하게 딱 그 뭐 외부 활동, 내부 활동 구분해가지고 딱 할 것만 하던 그런 상황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치 국가에 있는 대통령이나 이들이 원하는 총선 관련 정보를 주어야만 되는 사람인 것처럼 또 이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또 이제 기존에 했던 거랑 안 맞으니까 불협화음이 나오고 또 내 사람, 네 사람 넣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과연 옳으냐, 또 이제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사람들도 지금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업무에 또 지속성도 있어야 된다고 예전에 한번 박지원 전 원장이 이야기를 네. 한 적이 있었죠. 네, 이처럼 뭐 여러 권력 싸움이 언론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정보기관의 형태가 맞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물도 좀 일관성이 없이 좀 여러 명이 나왔는데요.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역임한 김관진 전 장관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국정원을 당분간 용산 직할체제로 두고 고강도 쇄신을 통해서 정보기관 본령에 충실하도록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원래 검사 출신의 조상준이가 갔었어요. 조상준 전 기조실장. 나 이 사람 알거든요. 이분이 근데 그때 갔을 때 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건 매우 기분 나쁘다. 원래 그랬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내부에서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고, 본인이 거기 가면서도 내가 제 1인자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1인자로 가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우 화가 나가지고 나 사퇴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만둬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다시 거기다가 넣었는데 이 사람도 또 닷새 만에 철회가 돼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막 끊이지 않았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요번에 잘려버렸던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는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죠. 아삼육이라고 쓰는데 좀 잘 맞아가지고 했다가 그거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또 위에서 또 너네 그렇게 서로 짝짝꿍 하지 마.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국정원 사람들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대통령실이 국정원장을 당분간 용산 직할 체제로 두고 고강도 쇄신을 통해 정보기관 본령에 충실하도록 재정비한다 이런 말을 했으나, 국정원은 그런 조직이 아니죠. 이 국정원을 왜 용산 직할 체제로 둡니까? 참 이상한 곳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기관이 다 삐걱삐걱하고 우리가 전부 다 뭐 용산에 이중되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1차장, 2차장 먼저 경질하고, 국정원 장도 경질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정말 옳지 않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대통령실 총선용 개각도 지금 시작이 됐죠? 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날 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나는데요. 그 전까지 2주가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인사 기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편과 총선용 개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수석 6자리 가운데 이간섭 국정기획수석을 제외한 5자리가 바뀔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강승규, 홍보 김은혜, 사회 안상훈 수석의 경우 총선 출마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최상목 경제수석은 총선에 나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진복 정부수석은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하마평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음 주에 떠나고 대통령실 2기가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산 개편에 이어 개각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선용 개각인 만큼 출마자를 비롯해 19개 부처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간판을 바꾸는 대규모 개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개각하는 건 좋은데 또 이러면은 청문회 또 다시 해야 되고, 일단 행정 공백이라고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또 총선용 개각인 만큼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구멍이 많이 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수선하고 네. 잘 안 될 것도 같고,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안정적인 상태도 아닌데 모두들 그냥 선출직 공무원에 목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사실 좀 걱정이 많이 스러운데요. 여기서 특히 지금 어제 또 문제가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갑자기 종로 나간다 그러니까는 최재형 의원이 나 여기 살아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도덕이 없으니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패드립 논란이 나왔어요. 네, 이건 뭡니까 도대체가? 네, 활동 기간 60일 중에 절반이 지나서 변곡점을 이제 맞이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위기에 좀 봉착한 모습입니다. 일단 인 위원장이 주말 기간 동안 26일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서 부모 잘못을 운운하면서 당내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달 초에 윤심 거론에 이은 두 번째 설화입니다. 더군다나 주말 동안 혁신위 사퇴 등으로 조기 해체설이 나오면서 출범 후에 내내 흔들렸던 혁신위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인요한 씨가 왜 도덕 없는 건 부모 잘못이다 이런 말을 하냐고요. 네, 일단은 이게 나온 배경에는요,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에서 인 위원장이 준석이는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거는 준석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버르장머리는 없지만 그래도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 대표가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치를 12년 동안 했지만 부모를 끌어들여서 남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패드립이 혁신인가 이렇게 강하게 불쾌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준석 씨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준석 씨가 도덕이 있네 없네를 따지면서 자기나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한테 부모 잘못이라고 말을 해요. 부모 잘못을 따지는 거는요. 성인에 대해서 부모 잘못 따지는 거는요. 미성년자로서 책임감이 없고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부모가 대신 책임지게 하는 민법상의 원칙이죠. 어느 지금 40살 다 돼가는 사람한테 네가 너무 못하니까 부모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부모도 욕먹이는 거고 그 사람도 욕먹이는 거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집단도 욕먹이는 거죠. 뭐 하는 짓이에요, 인요한 씨는 도대체가. 물론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도대체 이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사과가요. 사실 이제 구두로 말한 것도 아니고요. 어제 입장문을 내고서 이 전 대표와 부모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29일까지 자숙을 하겠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어제 오전에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중심부 종로에서 출마하겠다면서 인요한 혁신위가 말한 그 험지 출마 또 수도권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김기현 대표는 하루에 뭐 서너 차례 정도 통화한다면서 윤심파리에 나서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좀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김기현 대표도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대표하고 대통령이 하루에 서너 시간씩 전화를 나눈다고 치면은 김기현 대표가 내가 내 지역구에 간다는데 무슨 소용이야? 라고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김기현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서로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3시간 동안 전화를 하면서? 네. 그러면은 본인이 나가는 곳이 대통령의 뜻하고 같은 거겠죠. 그런데 네, 뭐 그렇게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장은 험지 나가라 그러는데 김기현 대표는 내가 내 고향을 왜 안 나가니? 내가 나가는 곳이 좋은 곳인데 난 나가고 싶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험지 출마 요구에 침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본인은 희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아니 그거 당연한 거고 네. 내 말은 대통령하고 서로 전화를 3시간 한다는데 그럼 대통령도 김기현 네 말이 맞네. 인요한이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태도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언급했던 거는 뭐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만 쏙 빼놓고요. 일단 뭐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만 일단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외치는 것은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대통합을 외치면서 김장을 또 했는데요. 또 관변단체가 모두 다 참석한 그 행사라서 2,000여 명 정도 시민과 함께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를 열었는데 사실상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돈이 좀 일어나면서 정말 대통합은 어디서 일어나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김기현 씨 거기서 나오세요라고 했는지
거기 계세요. 인류한이가 잘못 말한 거야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좀 그런 걸 물어봐요. 네, 그런 걸 좀 찾아보고 물어보도록 기자가 그런 걸 하겠습니다. 취재해야지. 응? 우리 계속 탄압받아가지고 그런 거 못 물어봐요? 대통령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큰일 났네, 진짜. 우리가 취재 자유가 이렇게 없군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뉴스마토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인류한 혁신이 모양새가 계속 빠졌습니다. 사람들 그냥 빠져나가겠다고도 했고, 아니라고도 했고, 막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29일까지는 자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대통령하고 김 여사는 어때? 사이가 좋아 보이나요? 네, 사진상에서는 굉장히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 사진이 많이 찍혔는데요. 어쨌든 어제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를 이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또 행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통합과 나눔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 잘 되겠죠? 대통령하고 김 여사는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아요? 싸우는 거 본 적이 없나 봐요? 글쎄요, 그거는 뭐 보여지는 모습은 네, 손을 잡고 잘 이제 다니시고, 근데 이번에 그 김치 행사에서 보면은 두 분의 이제 눈을 마주치며 다정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돼서요. 좀 한번 궁금하시면 대통령실 사진 뉴스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참 오늘 저녁에 그 부산에서 하느냐 사우디에서 하느냐 이거 지금 결정되잖아요. 네. 엑스포 어디서 할 것 같아요? 나랑 내기합시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내기합시다. 10,000원짜리 내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지면 우리 뉴스토마토에다가 10,000원씩 후원금 보내주세요. 우리 베이비박스 후원하잖아요. 10,000원씩 전부 다 보내주시는 거고요. 우리들이 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씩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부산 엑스포 진다. 즉 사우디가 이긴다 이거고요. 내지는 사우디나 로마가 이긴다 이거고요. 어떻게? 전 우리나라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이긴다? 그거는 제가 아니 그래도 말을 해야지. 누가 이기나는 정확히. 저도 사우디한 표를 사우디가 이긴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우디 이긴다가 되게 많아요. 정희슬님, 야생화님, 써니님도 안 된다 한 표 그런 거 보니까 사우디가 이긴다는 것 같고요. 다 사우디가 되게 많네요. 어머 우리나라가 이긴다 없네. 자, 사우디가 이긴다가 많네. 참, 우리 베이비 박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이제 한 거 다 나중에 이거 박제됐으니까 10,000원 준비해 놓으세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또 다른 대담으로 돌아옵니다. 네, 바쁜 아침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털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이 자연산
지리산 산양산 3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39만 원에 2박스 드리고요. 한 박스에 19만 5천 원 꼴인데 사은품까지 드리면 한 박스에 15만 원 정도입니다.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들,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지리산 천년의 기를 선물하십시오. 여기 와서 드셔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나를 존중하는 느낌을 받는다. 또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 다 뻥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몸이 좋아지는 느낌을 스스로가 갖는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드셔보시고요. 가을맞이 이벤트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를 특별 증정해드리니까 11월까지 한번 드셔보세요. 전화문의 1666-1080 네이버 검색 산삼 순백입니다. 자, 내년부터 좀 올릴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사두기 하십시오. 자, 이제부터 대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의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이슈 화합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이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 가서 동물농장 얘기하다가 동물농장에서도 뭐 암컷이 설치는 경우는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웃고 넘어가고 끝을 낸 줄 알았더니 이게 박시영 씨가 하는 TV에서 남영희 씨까지 이제 포함된 한 4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박시영 씨가 설명을 조금 구구절절히 했고 이 얘기를 들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옹호하기 시작을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적절했다 이러면서 이제 옷을 벗었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사태가 흘러간 것 이거 만약에 정말로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이게 맞겠지만 적절하다 뭐가 문제되라고 했는데 왜 옷까지 벗었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에서 그 최강욱 의원을 징계를 한 것은 네, 6개월 당원과 뭐 정지. 최강욱 의원이 밉다기보다 이 이슈를 빨리 덮자. 네. 언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아마 전략적 고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지금 물론 뭐 정치관계법은 아닙니다만은 형법적인 이 법률적으로 이 받아가지고 처벌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최강욱 의원도 이제 바로 수긍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슈를 끌지 말자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강욱 의원이 이슈를 끌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은 이슈를 끌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최강욱 의원의 개인의 발언을 쪼개서 보면은 과연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우리 내부에 그런 것들 자꾸 끌고 가는 이제 좀 이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SNS라든가 이 대한 언론에서 이제 많이 출연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강욱 의원의 발언 자체가 문제죠.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한 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발언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얘기하는 것 같아. 이른바 막말인데 이건 국민들에게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거고요. 사실 당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무슨 빨리 덮냐 안 덮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저는 뭐 그런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언론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늘 감시받고 있잖아요. 늘 감시받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정치인들은 그보다 더한 막말 뭐 수없이 쏟아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언론 환경이 그걸 추적하고 또 우리 언론 자체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거 황색 저널리즘 아니에요? 대한민국 언론이? 저는 뭐 이뿐만이 아니고 연예인 기사들, 뭐 전청조 씨 기사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성균 이번에 마약 사건 기사들, 황의조 씨 축구 선수 나오는 거 보면은 도배를 해버리잖아요. 그만큼의 경중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의 이 삐뚤어진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슈 만들기에
근데 조심해야죠. 언론 탓하면 안 돼. 그거 우리 박진영 원장도 말씀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뭐 얘기를 잘못된 해야 건 잘못된 되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슈화 물론 이제 언론이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잘못 자체가 덮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특히 선출직 그 공직에 나서는 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직시해서 진짜 발언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환경을 이해를 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것도 문제이긴 했는데요. 또 이 손수조 대표가 자신의 SNS에 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공유하면서 매우 화를 냈습니다. 이 기사는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요. 지난 2일 김성원 국회의원의 비서관 A씨가 올린 글이었는데 요즘처럼 개나 소나 가로 열고 젖소네 가로 닫고 이 지역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 넘쳐나는 거 처음 보네. 이 지역 초등학교에 발이나 들여봤나? 이러면서 이제 적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로 열고 젖소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 동네에 아무나 들어온다. 특히 여자도 들어온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쓴 것 같이 지금 보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여자는 이제 손수조 씨거든요. 그러니까 딱 누가 보더라도 손수조 씨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것을 젖소네라는 표현을 쓰면서 굳이 하는 것, 전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최강욱 씨가 암컷 얘기하는 거 하고 여기서 젖소 오는 낳는 것하고 서로 비슷하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해요? 글쎄요, 그건 이제 뭐 왜? 그러니까 난 그 기자들이나 언론을 이렇게 퍼날라 가지고 문제화 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편파적이라기보다는 그 말을 한 사람의 경중의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말을 한 사람의. 최광욱 의원이라는 건 전직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긴 김성원 의원의 이제 비서관 이런 그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파급력이 다르다고. 그때 비서관도 의원하고 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이제 SNS 퍼나르고 이런 분들이 그 활동량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김성원 의원의 그 비서관 그분도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예요. 지금 손수조 무슨 씨가 동두천 연천이죠, 지역구가. 네. 거기에 지금 이제 내년 총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사무실도 개소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보고 아마 이제 경쟁 상대잖아요. 김성원 의원이 또 더군다나 그 장마철에 부적절한 말을 해서 당원권 정지도 당했던 분이니까 그 지역구에 지금 이제 그 손수호 씨가 활동하고 있는 걸 보고 견제한다고 저런 글을 쓴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마이너스죠. 훨씬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성원 의원이 이 비서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것도 했던 게 없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서 말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원칙론과 그다음에 그걸 이슈화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는 정치 전문가지 그런 해프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평론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좋아요. 일단 민주당이 이 얘기를 내가 왜 꺼냈냐면 그 암컷 논란 때문에 민주당이 많이 갈라치기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이제 울거먹고 그걸 가지고 뭔가 자꾸 이슈화를 만들어서 타격을 자꾸 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시끄럽게 되는 것은 이제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사실은 말을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않다.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건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은 그런 표현을 쓰면 민주당이 더 많이 공격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쓰는 게 더 좋겠어요. 실제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간에 현상이 그렇다면 그 현상을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하되 이 상황 자체를 좀 바꾸는 거는 같이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고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좀 조심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네, 어쩔 수 없죠. 그게 옳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지금 해온 거고요.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에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 감시초소 일부 시설을 최근 복원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9.19 합의를 파기한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준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가 자꾸 북한을 우리 보고 들어와 한번 쳐봐.
자꾸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왜 그러죠?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관이 도대체 뭔지를 잘 왜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예? 아무리 보수 정권이긴 하지만 대체로 무슨 전략이 있잖아요. 북한을 어떻게 대하겠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데 굉장히 강경한 발언, 마치 전쟁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메시지가 나오고 해서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윤석열 정부의 그 원보이스 통일된 하나의 대북 정책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을 물론 좋습니다. 강화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평화나 이런 거에 좋은 것이냐. 뭔지를 좀 내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겠다라는 걸,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뭔가의 그러니까 정책이 있었는데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수 정권은 우리나라 안보를 제1번 과제로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항상 보수 정권이 들으면 안보가 위험해요.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권 아니에요. 그래요? 뭐요? 그냥 엉터리 정권이에요. 제가 이 아이러니한 게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동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친북적 행위들이 되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북한 이롭게? 네, 북한은 미국 대선이 있으면 늘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시켜서 미국의 시선을 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북한 관련 공약들이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늘 있어왔던 통미봉남, 미국과 소통하고 한국은 봉쇄한다라는 북한의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9.19 합의 깨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땡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네? 그러면서 바로 폐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최근에 있었던 신냉전이라는 우리 정부가 쓰고 있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30년 동안 소닥 보듯이 아주 소원한 관계였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북중로 묶어주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굉장히 또 가까워졌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또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무기를 수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역대 최고의 친북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은 그걸 알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기본 방침이라든가 노선이 없는 정권이다라고 이렇게 비판받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지금 장관이고 차관이고 막 서로 다 지금 총선 나간다는 거예요. 참, 총선 나가가지고 장관하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의원을 만들지 않나? 의원하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장관이나 차관을 만들지 않나?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냥 다 여기 있던 사람들 데려다가 다 저기 쓰고 저기 있던 사람들 데려다가 다 여기 쓰고 그럼 그동안에 청문회 한다 뭐 한다 그 공백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청문회 해가지고 드러난 그 부적절하고 문제점 많은 것들은 우리가 지적해도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겠다는 태도 보이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사람이라는 게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니까 인재풀이 협소한 거고요.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그러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내각제 형식을 빌어가지고 일개 그 임명된 장관이 일국의 국무위원이라고 늘 큰 소리 치는 나라 아닙니까? 이거 헌법과 사실은 대통령제의 불일치인데 한 번쯤 개헌해가지고 장관을 세크리터리로 떨어뜨려야 돼요. 장관이 대통령이 부르면 그냥 바로 튀어오고 하는 참모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있어가지고 국무위원회를 앞시고 대규모 기관을 가지고 대단한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운영할 만한 행정적 경험, 정치적 경륜, 정책적 실력 모든 것을 갖춘 장관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 한국 사회가 저는 갈수록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참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버렸는데 이준석 대표라든가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 잘하셔가지고 빨리 좀 개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또 개헌이.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이 개헌을 개헌을 안 해야죠. 하면요 잘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왜냐하면 87년 체제잖아요 지금. 네네네. 87년도에는 민주 세력과 군부 세력의 사실상 타협이죠.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87년 체제가 그때 당시에는 장기 집권을 막고 국민이 네.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다라는 그거가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타협이 됐던 건데 지금 30년이 넘게 지났고요. 우리 경제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됐고 다양한 국민들의 요소가 헌법에 담겨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정치 권력 구조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방해 요소가 오히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난 사실은 지난 그 문재인 정부의 임무가 개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네.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내년 총선 이후 직후에 바로 이 개헌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은. 그럴까요? 근데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또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뭐가 된다는 얘기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 개헌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친윤 세력이 100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개헌 당할 것 같은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저기 김철근 실장님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하셔야 된다는 게 결국은 3당의 역할이 존재해야지 개헌이라든가 정치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통령이 강서 보궐선거 3패 이후에 뭔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났는데 사실 하나도 안 달라진 게 이번에 그 행정망 전산망 다 망했잖아요. 고쳤다고 그랬는데 계속 또 망가지고 있고 아직도 안 고쳐진 게 많고 왜 그런지 원인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제 또 드디어 결국 그동안에 그래도 전 정권 탓 안 하고 그래도 이번 상황을 좀 해보려나 보다 그리고 그 하나는 괜찮다 그랬더니 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 정권 나왔습니다. 전 정권 나왔습니다. 이게 전 정권이 잘못한 게 많아요. 전 정권이 제일 잘못한 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겁니다. 그것도 있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제 단독으로 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 이래가지고 뻥치고 있네.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5년 전부터 행정망이 노후화됐다는 걸 알고도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그 장관이 영국에 가고 이렇게 가서 사람들에게 읍소해서 엑스포 하게 해달라고 할 때 바로 이 타임에 얘네들이 조금 망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봐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의 그 전산망 관리 예산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줄어들어서 그래요? 예산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망 교체할 때는 백업 시스템을 갖춰놓고 주말에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중에 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 문제예요. 주말에 하면 인건비가 1.5배 듭니다. 주중에 하면 그냥 1.0이에요. 여러 가지 저는 그런 요소들이 작동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윤혜인 의원이 와서 하는 말이 윤혜인 의원이 그 행안부거든요. 원래 보통 뭘 할 때는 백업 시스템 남겨놓고 이제 이 새로 고치는 것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백업 그냥 그대로 하려고 둘 다를 고쳤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 다 예산 문제예요.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최고 그 망실. 분야인데 그 국가 전산망이 이렇게 되도록 가만두는 게 지금 집권한 1년 6개월이 됐어요. 근데 무슨 전 정권 얘기를 합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전 정권 얘기만 하다 끝날 거예요? 그런가 그 봐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 전산망의 행정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인데 행안부 장관이 영국을 가야 될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가야 됩니까? 대통령이 저녁에 좀 같이 요즘 대통령이 좀 외로우십니까?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MOU 체결한다고 같이 갔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 전산망이 엉터리가 돼서 국가 재난 상황. 난리가 났는데 그럼 그 주무장관이 국내에서 당연히 그걸 해결하는 게 먼저지 대통령이 따라가는 게 먼저입니까? 그건 얘기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자, 우리 말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날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를 결국 또 임명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인데 뭐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우리가 익히 학습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마나한 얘기가? 역대급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역대 정권들도 대부분 인사청문회 거쳐서
의견, 그다음에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도 임명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인사를 그냥 인사청문회 그 절차만 거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거의 대부분 임명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상습적이에요. 그냥 상습적 임명을 하는 건데 이건 결국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의 여론이나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상황이면 사전에 사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사실 인사청문회가 있는 건데 그 여론 자체를 무시해버린다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요. 총선 앞두고 매를 보는 거예요. 매를 벌어. 국민들이 가만두면 안 돼요. 당연히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그 경질한 사람도 있죠. 국가정보원장. 지금 보니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는 수리하고 권춘택 1차장과 2차장, 1차장은 해외 담당이고 2차장은 대북 담당이라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우선 김규현은 뭘 잘못했길래 사표가 수리가 되고 나머지 차장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교자관으로 교체가 됐나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국정원장이 국정원 장악이 안 됐을 겁니다. 외교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외교부 출신이 이제 정보기관을 장악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태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세 사람이 갈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조직을 검사 조직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검사 동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휘 명령처럼 일목요연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국정원 관련 영화 헌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정우성하고 이정재가 같은 국정원의 주요 포스트인데 하는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칸막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우려가 되는 지점들은 그런 거예요. 국정원이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네.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나 검찰총장들이 특활비 쓰듯이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어떤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라든가 이런 쪽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권 때 봤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국정농단 사건 때 결국 국정원 그 돈을 갖다 쓰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구속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그거 아닙니까? 특활비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영수증 없는 돈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네. 정보활동비 특수 정보활동비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첨부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국가의 세금이긴 하지만 눈먼 돈 취급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국정원의 인사를 보면 물론 저는 경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대체로 경질할 경우에는 원장을 먼저 임명을 해서 그 원장의 그 의견을 들어갖고 뭐 1차장, 2차장 이렇게 조직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1차장, 2차장을 먼저 임명하고 원장은 아직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실세 차관급 뭐 인사해갖고 한 10명 또 인사를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조직을 그 뭐랄까 그러니까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을 말입니다. 그 위에서 원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실세화해서 조직이 좀 엉망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런 엇박자가 나는 틈을 타고 결국은 이제 실제로 장악에 들어가는 게 대통령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조직의 불협화음을 더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원장을 자르는 것까지 뭐 이해를 해요. 원장하고 나하고 안 맞아서 불편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이 공석일 때 일을 할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원장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을 다시 다른 데를 보내든지 뭐 새로 오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일할 사람들은 내보내 먼저 그리고 국정원장도 잘라. 그럼 실제 일을 못해요. 이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군사정권 때 했던 방식이잖아요.
군사 정권 때 뭐 삼허씨 무슨 이런 사람들을 주요 기관의 부자리 아니면 최고 뭐 인사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박아가지고 모든 걸 장악했잖아요. 똑같이 이제 검찰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박아가지고 기관을 장악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기관의 고유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없는 거고 그 기관을 어떻게 장악할 것이라는 전리품적 사고를 국가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유, 하여간에 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국정원이 얼마나 눈에 꼴보기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30일 더 강한 메시지를 내겠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뭐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 요구를 던진다 뭐 이런 얘기지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말도 안 된다. 나 지금 대통령하고 잘 지내고 있어. 그만 좀 해.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 특히 지금 나서고 있는 중인데 이거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30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막말을 해갖고 권위가 완전히 추락한 상황이어서 인요한 씨가 이준석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까지 끌어들여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건 뭐 힘을 잃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메신저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당내의 그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이미 반발을 상당히 세게 했고요.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울산서 의정보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나 울산서 출마할 거야, 태화강을 건너지 않을 거야, 그렇죠.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기현 대표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네. 김기현 대표하고 뭐 아주 가까운 분인데 김기현 대표는 아마 울산 출마를 굳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인요한 위원장과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가 힘을 잃고 30일 이 으름장 놓는 것 자체도 의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자중질환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혁신위 자체가. 네. 결론적으로는 조기에 끝납니까? 내가 이게 보기에는 내년 10일까지 있지 않았나요? 한 12월 24일인가요? 그거 이제 2달인데 거의 지금 절반 정도 왔는데 인요한 혁신위가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결국은 본인이 막 언론에 엄청나게 막 그 접촉을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집중도를 좀 끌었는데 네. 결국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 망가진 거죠. 왜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나라님으로 얘기한다든가,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준석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부모님이 뭐 교육을 잘못시켰다든가 뭐 이런 네. 얘기를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인요한 위원장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뭐 인요한 위원장이 폭탄 던지고 자폭할 것 같아요. 자폭이요? 예, 왜? 혁신이 해체할 때니까 지도부도 해체해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등가가 돼요? 혁신위 해체랑 지도부 해체가? 지도부가 임명한 혁신인데 지도부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혁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폭할 테니 지도부도 자폭해라. 그렇게 해서 비대위로 가려는 저는 하나의 엄청난 이 폭탄이 한번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 만든다. 그리고 여권에 대혼란이 온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울산 가서 배치 달면 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굳힌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대혼란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김석기 최고위원이 보궐선거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상시도 아닌데 당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패를 하고 혁신위가 뜨고 그리고 사실은 당 지도부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최고위원을 보궐선거로 다시 채웠다? 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현재의 지도부 생각은 이 지도부로 총선까지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신임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천만에 맞습니다.
이 얼굴로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17.15%로 졌어요. 그 이후에 어떤 것도 변화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년 총선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한 100석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거의 전멸이 될 건데, 저는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아마 당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항의가 들어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견딜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인데요. 그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26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개딸 파시즘 정당이 되었다. 이재명 사당이 되었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한편에서는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민 창당을 위한 시민 발기인을 모집한다.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온라인 창당이라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국민과 싸우는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왜 당원과 싸웁니까? 당원이 자기들이 봤을 때 마땅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설득하고 그다음에 소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죠. 이거는 그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원 욕하고 국민 욕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 탓해가 되겠습니까? 선생이 교수법이 잘못되니까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수업 제대로 안 듣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 태도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 실천 행동 이 부분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혹시나 연동형으로 이 선거제도가 굳어진다면은 우리도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몇 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선거제도는 어떤 거예요? 민주당이 원하는 선거제도는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그게?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나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달려 있고요. 신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내건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제도를 찾는 것이 저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지금 이낙연 계보가 그 100번 기념관에서 아마 그 포럼을 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조연설을 이낙연 전 대표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비명계의 실질적 움직임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보기엔 제3지대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그때도 3지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분화도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민주당이 지금 친명 비명 대결 구도 뭐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여든 야든 말이에요. 그 과거의 YS나 DJ처럼 이른바 비주류,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당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여지들을 좀 줘야 되는데 없어요. 갈수록 완전히 일색화되는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신들의 소신과 정치적 색깔을 내려면 당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내몰리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결국 오늘을 기점으로 비명계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저희가 또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지금 일주일 동안 대통령에 대한 그 여론조사 해보셨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뭐가요? 뭐가 어때요?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 이번 주 조사는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좀 보수가 서서히 결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결과를 놓고 보면 보수가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결집하고 있다.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정말 인상을 그랬는지.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는 건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긍정평가가 35.0%, 부정평가가 61.5% 나왔고요. 지난주보다 부정은 3.2% 줄어든 반면 네. 긍정은 2.8%포인트 올랐습니다. 굉장히 올랐네요. 일단 20, 30대에서는 오히려 소폭 내렸는데 네. 지지도가 40대에서 70대까지는 골고루 상승을 했고요. 네. 특히 보수층에서 한 4.8%, 그러니까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분들이 그 지지도가 4.8%가 올랐어요. 지난주보다. 왜 그랬을까? 우선 뭐 영국 국빈 방문한 효과도 좀 있고. 왜 웃으세요? 국빈방문의 효과는 안 보이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한 변수가 좀 있지 않았나.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잖아요. 그에 따른 대응들, 뭐 9.19 합의를 정지하겠다. 또 연이어서 또 북한은 아예 폐기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보수층의 그 정서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부정평가가 되게 높잖아요. 여전히 60%대죠. 네,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60%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착화가 됐다. 예. 그러니까 35대 60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도로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예. 60% 밑으로 최근에 보면 60% 밑으로 부정평가가 떨어진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 몇 주간. 60%대는 그냥 달고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 국정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전략을 잘못 세웠어 그래요. 그래요? 윤석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빠지는데 그냥 적당히 비판만 하니까 보수가 결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보수의 특징인데 보통 이제 우리 보수라고 하면 뭐 시장주의, 성장론, 온정주의, 도덕, 품격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만은 한국의 보수는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 중에 한 30~4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한국의 보수의 대다수는 반정립이에요. 어디서 찾느냐? 난 민주당이 싫어. 난 북한이 싫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뭐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어요. 대세론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대세론 추정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내가 믿는 것이 망한다고 하면 무너져요. 언제냐? 박근혜 탄핵 때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 25% 가던 지지율이 5%로 싹 민물처럼 빠지는 건 뭐냐면요. 박근혜가 탄핵될 수 있어, 쫓겨날 수 있어 이러니까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 확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알고 윤석열 정부 망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강하게 못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여론에 대한 이론 중에 그 밴드웨건 현상과 언더독 현상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류는 밴드웨건 현상이에요. 대중들은 이기는 쪽에 줄 서요. 약자를 응원하는 것은 극소수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긴다, 상대가 망한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선언적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쓰는 것도 저는 한몫했다고 봐요. 지금 그 총선이 다가오면서 인물 역할론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당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인물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등등을 넣어서 해봤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누구를 간판으로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산이 있느냐 이걸 네. 물어본 거예요. 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6%로 1등을 했고요. 네. 다음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7%. 오. 네.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7%. 그다음에 그 외 다른 인물이 8.6%고요. 김기현 현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6.1%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인물이 없다라고 답변한 분들도 22.6%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이준석 전 대표 차이가 거의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어요. 특히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30 세대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근소하게 앞서는데 나머지 40대부터 70세 이상에서는 크게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특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목표를 삼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만 놓고 보면 네. 이준석 전 대표는 11.9%의 지지밖에 못 얻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네, 한동훈 장관은 41.9%, 무려 3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차이가 이준석과 한동훈의 차이는 보수에서 이번에 좌우를 했다. 보수층에서. 그래서 보수 지지층만 놓고 보면 한동훈 장관이 55.8%, 이준석 전 대표가 12.5%로 오히려 원희룡 장관보다도 낮았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지지를 못 얻은 결과가 나온 거죠. 이준석 전 대표는. 아까 우리 박 부원장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대세, 보수에서도 누가 얼굴이냐 이걸 벌써 빨리 캐치한 거죠. 그게 한동훈 장관이라는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니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서 신당 차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구에서 차리는 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대구에서 승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안 따져보고 그냥 본인이 명분은 한다는 좋아요. 거야? 명분은 좋죠. 지난번에 국민의당 할 때 호남에서는 크게 바람을 일으켰는데 대구에서는 그런 바람을 일으킬 만한 기대감이 이번 결과만 놓고 보면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죠. TK 정서는 한동훈이다. 좋아요. 요 얘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준석 대표가 그간의 행보를 잘못했죠. 인유한 위원장과의 그 말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서 TK 정서에 호흡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유한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예의 없는 이준석이라는 원래 이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좋아요.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얼마나 났습니까? 44.8% 그 다음에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37.5%. 없음이 11.7%인데 네.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난주만 해도 양당 차이가 12.3%포인트 차이였는데 네. 7.3%로 줄어들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뭐 국힘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좀 봤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일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논란만 좀 있었거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 청년비와 뭐 현수막 논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최강욱 의원 전 의원 네. 발언 논란이라든지 특히 최강욱 의원 발언 논란이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여파가 좀 컸죠. 그 부분이 또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대 7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크게 올랐어요. 60대 같은 경우는 7.5%포인트 올랐고 70대에서는 8.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보수세가 강한 이 노년 세대에서 좀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그 이준석 대표가 보수층의 지지를 못 얻는 것도 인용한 그 위원장 말이 말하자면 그런 전통적 보수층의 어떤 정서를 좀 자극하는 그런 발언, 버릇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알고 일부러 얘기를 한 건지, 물론 오늘 뭐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좀 재밌게 해주실 수 없어요? 해석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아니 본인이 좀 재밌게 해야지. 나보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나보고 힘이 있네 없네 물어보면 안 근데 되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론조사 수치 자체가 다 비정상 상황이에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왜? 평상시에 야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역대로 보면요, 야당 지지율은 한 25%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당은 30% 초반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가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 잘못됐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 전선에 지금도 맞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야당 지지층들은 집으로 못 가고 그 전선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고, 여차하면은 윤석열을 몰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과 이제 여당 지지층들은 빠졌다가 아이고 야권이 결합하니까 우리도 다시 들어가야지 해서 결합하고 이런 상황으로 됐어. 지금 정치 과잉과 대한민국의 비정상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통과할 것 같은데,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진퇴양난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한 것도 있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예,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걸 물어봤어요. 찬성한다가 60.5%, 반대한다가 31.1%.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가 29.5%. 아니요. 특검 자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0.5%고요. 특검 자체. 네. 그다음에 특검에 반대한다. 특검을 아예 도입하는 걸 반대한다가 31.1%.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하고 좀 유사합니다. 국민들 10명 중에 6명은 찬성을 하고 있다. 늘 이런 답들이 왔거든요. 지역별로도 보면 대구, 경북,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모두 찬성이 높습니다. 다 과반수를 넘고 있고요. 중도층만을 놓고 보면 찬성이 65.6%나 되고 반대가 22.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은 일단 통과시켜라. 이게 60.5%라는 거고. 네. 이제 통과된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냐 네. 마냐. 이거 두 번째 단계인데 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대통령이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거부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물어본 것은 60.8%.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9.5%. 그러니까 아까 질문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죠.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부담이 많이 되겠는데요? 부담이 많이 되죠. 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봐요. 그래도 부담스러워도 네, 왜냐면은 만약에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이루어져 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거짓말한 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은 민형사상으로 형사소추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탄핵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요. 그 거부권 행사가 김철근 실장님이나 우리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들의 하나의 이 분화점들,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김웅 의원,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차라리 이거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길고 나는 모든 검사들, 실력 있는 검사들이 다 뒤져도 결국 무혐의 아니냐. 뭐 특검 나부랭이들이 이런 거 해봤자 무엇을 건져내겠냐. 그냥 하라 이러던데. 김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빠져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특검을 엉터리로 짜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김웅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지 않고 공천받을 거라고 봐요. 손준성 그 고발사주 의혹에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을 내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장깨를 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가 만에 하나라도 나에게 김건희 특검이 온다면 내가 철저히 뒤집어주겠다 이랬어요. 그런 기적이 발생을 한다면. 네. 나에게 오는 기적이 발생하면. 아니 저기 야당 몫으로 이성윤 검사 추천하면 됩니다. 추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판단하시는 게 이 김건희 특검 이야기가 실제로 유무죄를 밝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정에서 나왔던 의혹만으로도 일반 상식으로도 충분히 유죄 전개가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야당은 제대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판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 사안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밀란인 거죠. 밀란이요? 밀란이 일어나야 방법이 되는 없어요? 거죠. 아니 60%가 찬성하는데 그 60% 민심을 무시하고 30%만 따른다? 이것도 선택적 민심이죠. 밀란인 거죠. 지금 그 민주당과 이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의 문제를 국회의원 숫자를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그런 탄핵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빠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123석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냐? 결국은 국민적인 항쟁이 일어나면은 여당 내에도 그나마 합리적인 세력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87년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가지고 6월 항쟁이 성공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야당이 그래서 지금 제가 비판하는 것이 여의도라는 섬에 갇혀가지고 기득권과 특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원래 이게 거부권이라는 게 거부한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부의되죠. 다시 국회로 오거든요. 예. 그럼 그때면 200석이면 되는 거예요. 200석이 아니고 그때는 참석자의 3분의 2입니다. 참석자 3분의 2. 예.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심이 움직이면 여당에서도 또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무기명인가요? 기명인가요? 무기명이죠. 무기명. 그것도 중요하네요. 자,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하고요. 이제 보너스 시간이 왔습니다. 영친님과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쇼미더 영심 시간이죠. 뉴스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신박한 댓글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혀 신뢰롭지 않습니다. 자, 너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영친이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9,5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을 하신 분들이 위성 정답 없는 완전 연동형 74%, 그다음에 11%가 예전이 좋아 병립형 이렇게 말씀하셨고 8%가 지금처럼 준연동형 5%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론조사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네.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설명하지 않고 이 제도가 가지는 정치적 게임을 던져가지고 어느 것이 좋겠느냐라고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권과 언론의 반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진보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연동형을 선호해서 기사를 많이 쏟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겨레가 뭘 알아? 경향이 뭘 알아? 제가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좋은 제도, 훌륭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적인 시대 정신에 필요한 단기적인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 소멸하면 또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한겨레라든가 경향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다원화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조기에 사라질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연동형이 될지 병립형이 될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분화되는 세력들이 과연 탄핵에 찬성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단축에 찬성할 것인가에 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제도를 저는 선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안 해준다라든가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세게 말씀하시네. 알겠습니다. 근데 댓글은 못 읽겠어요. 읽어주세요. 네,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피디님이 개념들을 모르겠어요.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할 때 이런 맞아요. 병립형이 말씀하셨고. 뭔지 어렵죠 이게 연동형이 사실은. 한번 저를 불러서 특집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특집이니까 좀 쇼미더머니도 많이 주시고. K님이 양당으로 담을 수 없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완전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루셨네요. 그 다음 분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진정 선진국이고
대의 민주주의 실현이다. 또한 반윤연대라는 빅텐트로 뭉쳐 독재 검찰 정권 막아내려면 현행 연동형이 유리하다. 그분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분의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은 지금 신당하겠다는 사람들이 반윤연대 하겠다, 윤석열 퇴진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셔야 돼요. 그렇게 다 연합으로 모여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유저 KC3P님께서 연합 정치로 양당 카르텔 정치를 막아야 함. 싸우는 정치 그만 보고 싶다. 이게 이탄희 의원이 그래서 주장하셨던 네.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KNU님께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 맞는 말씀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위성정당 같은 꼼수가 생기는 거예요. 라고 댓글을 다셨네요. 그 다음에 유저 NZ1님께서 제도가 문제냐? 욕심 많은 기득권 놈들이 문제이지. 가능하다면 싹 갈아엎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주은님께서 난 그냥 모든 정당 해산시키고 비례대표도 없애고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2선 이상은 못하게 법제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 정치가 나라가 망치고 있다. 권력력에서 못 벗어난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뭐 선물도 드릴까요? 선물 드릴 사람은 한 분씩 뽑아요. 자, 두 분만 뽑죠, 오늘은. 저는 양당으로 담을 수 없는 여론 반영하기 위해서 완전 영동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신 K님. 네. 또 저는 아까 저기 빅텐트, 반윤연대 빅텐트 이야기하신 분이 제일 와닿는데요. 좋아요. 두 분께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니까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속 시원해지시라고 또 맛있게 밥 드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해지시라고 강화교동 해풍마전 고시이카리 퉁퉁쌀을 소개해드립니다.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되어 있어서 청결하고 신선합니다.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로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좋은 쌀입니다. 지금 저기 본부장님 앞에 나오어져 있습니다.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되고 있고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요.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통통쌀 출시 이벤트로 11월 30일까지 노영의 누인싸 시청자들에게만 특별히 10%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혜택 받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화요일 쇼미더 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